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1장 거시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하고 있는데요 4절의 거시경제학의 성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페이지 가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경제학은 연구 대상에 따라서 경제학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누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거시경제학은 뭐라고요? 매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가계 기업과 같은 개별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전체적인 그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국가경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국가 단위 경제를 국민경제라고 하면 국가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 관심 있는 변수가 뭐다? 다섯 번째 줄 보세요. 국민소득, 고용수준, 물가, 통화량, 경제성장, 국제수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거기에 관심 초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거시경제학은 뒤에 등장하게 된 게 사실은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기존의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차차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거시경제 모형은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격의 신축성과 비신축성, 그걸로 우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기서는요.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불균형의 상태라든가 일시적인 어떤 경기 변동도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격의 신축성을 통해서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이렇게 신속한 가격 조정으로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요 우리가 시장이 청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켓이 페일리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마켓이 클리어링 되었다 이렇게 여기 청산되지 못하는 것을요 마켓이 페일리어 되었다 이렇게 되고요. 마켓이 클리어링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청산됐다는 것은 균형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청산되지 못하고 가격이 이렇게 비신축적으로 삐그덕거리게 되는 상황, 그게 바로 시장 실패, 시장이 청산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하는 가격이 조정 역할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균형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에서는요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조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 청산이 달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요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는 시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산되지 못하고 비신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요건 이제 주로 케인즈학파 경제학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영원히 그렇게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도요 영원히 그게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건 아니고 언젠가 가게 되면은 이렇게 조정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언제, 얼마 동안 신축적이지 못하느냐 그 기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인 느낌이지만 그렇게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 이렇게 구별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의 역할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시경제학은 나무를 하나하나 보는 것이고 거시경제학은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숲 전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나무 하나하나를 역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거시경제, 국가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깨구락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침체되고 막 엉망이 된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인 걸 분석하려는 숲 전체가 뭔가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메마르고 비틀어지고 막 이렇게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럼 왜? 그걸 보려면 이 안에 현미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숲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자, 결국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분석한다라고 할지라도 개별 경제 주체들의 어떤 최적화 행위가 밑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정도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러면 야, 어떤 게 주요 연구 과제로 관심을 갖게 되는가 한번 본다고 하면 첫 번째, 주요 관심사는요. 경제 전체의 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전체야, 전체. 그러니까 한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어떤 크기. 예,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면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국가 경제가 생산한 총 아웃풋의 시장 가치를 나타냅니다. 자, 이 국민소득, 대표적인 국민소득이 GDP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국민소득과 이제 뭐가 관련이 있냐면 당연히 국민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총 자원의 어떤 고용과 관련된 이게 고용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업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와 관련된 국민소득과 물가, 국제수지, 경제성장, 경기 변동 이런 쪽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볼게요. 경제 전체 활동 실적, 이게 바로 국민소득이 되는 거야. 특히 실질 국내 총생산, 거기 리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리얼, 레알, 진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이거야. 실질 GDP가 우리의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석 단계를 좀 나눠가지고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이 GDP가 성장하는 쪽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경제 성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평축이 우리가 시간이야, 시간. 타임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수직축의 실질 GDP야. GDP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하면요. 어떤 나라는요. 얘가 이렇게 되는 나라가 있어. 내리막길로 가는 나라도 있죠. 어떤 나라는요. 그냥 얘가 증가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검정 색깔 나라입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이러한 트렌드라고 할까? 추세라고 할까요? 성장하는 추세냐?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다. 이코노믹 그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성장하는 추세가요. 이게 중단기 측면에서 봤을 때 추세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업앤다운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경우가 경제가 좀 과열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를 경제가 침체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이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해요.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플럭추에이션 아니면 비즈니스 사이클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단계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경제가 과열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경제가 침체가 되면 이렇게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 원리들을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시경제 들어갈 때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원리 1 볼까요? 19페이지 보세요.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고 행복한 나라입니까? 생활 수준이 높습니까? 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똑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성과가 얼마나 잘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생산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덕티비티예요. 그래서 이 생산성, TBT 이렇게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입 대비 성과가 좋은 나라일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추세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잠재 성장 능력이 떨어진다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생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각 나라들의 생활 수준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디오피아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게 뭐에 반영된다? 생활 수준에 그대로 반영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동차, 더 많은 음식을 먹고 더 오랫동안 생활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성이 뭡니까 하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한 사람이 1시간 일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하나 투입했을 때 아웃풋, Q라고 할까요? 아니면 Y라고 해도 되고 이게 바로 우리는 생산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면 국민소득과 생활수준도 빠르게 상승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줄에 가보시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정책은 바로 최저임금제와 같은 부수적인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생산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지나친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겁니다.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는 이제 물가 수준 자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거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물가 수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나친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상승하는데 왜 발생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고통과 거기 보시면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구매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화폐에 우리나라 돈의 1원의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0원 가지고 3,000원짜리 밥을 3끼를 먹을 수 있었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밥값이 5,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10,000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밥이 하루에 2끼밖에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빈곤해지는 거죠. 가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뒤에 자세하게 배울 것이고요. 아니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돈을 펑펑 찍어내서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정부가 화폐량을 늘리게 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물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인플레이션 알겠고 실업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둘은요. 단기적으로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업률이 너무 높은데 실업률을 좀 낮춰야겠어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론 장기에도 그렇게 되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자들의 결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서로 상충관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충관계는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왜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울까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그냥 물가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보시면은요. 정부가 화폐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즉시 지출을 늘리지만 물가는 서서히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네 번째 줄 사람들이 가격표를 바꾸고 식당이 메뉴판을 바꾸고 아니면 인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지출은 즉시 늘지만 재화의 가격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기업들은 판매가 증가합니다.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처음에는 바로바로 작동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물가는 고정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출을 늘리고 해서 국민소득 Y라고 쓸 텐데 얘가 증가하는 거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다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따라서 이제 화폐가 늘어나게 되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때까지는 실업은 감소해. 국민소득 증가라는 것은 실업이
감소해서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처음에 억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서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물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나중에 뒤에 다시 할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참고 있다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물가가 통화량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게 되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는 드디어 상승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메뉴판도 다 갈고 이렇게 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충 관계가 있지만 점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그런 것도 차차 볼 겁니다. 여기서 그냥 살짝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국가 간의 교환 또는 거래는 서로를 이롭게 한다. 그래서 국가 간의 교환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무역 아닙니까? 무역.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을 통한 개방 경제를 하게 되면은 자, 어느 한 나라만 제로섬 게임으로 해서 이득을 받고 어떤 한 나라가 슬퍼지는 게 아니라 두 나라 다 행복해집니다. 윈윈 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네, 여기 나와 있는 자유무역의 어떤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안 해. 그래서 폐쇄 경제로 해가지고 쇄국 정책을 옛날에 실시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급자족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규모 자체가 이렇게 커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뭔가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급자족이면 아유 어떻게 병아리와 계란을 해서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병아리를 키워서 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소비할 수 있는 양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먹고 싶을 때 금방금방 치킨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 시장의 얘기를 확대한 게 바로 국가 간의 국제 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4절에서는 거시경작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등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시죠.